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판단이나 선택을 할 때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가 필요하죠. 주로 통계 결과나 계산 결과 같은 명확히 보이는 수치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나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나 계산 결과값이 100 이하일 때는 기존에 업무 처리하듯이 하면 되는데 100이 넘어서면 다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간혹가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주 일어나면 실무자도 부담스럽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매번 지출을 늘려잡아야 하니까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 결과값이라는 게 100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가 아니라 103, 104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추가 지출이나 업무를 하는 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로 속으로는 다 알아요. 103, 104 정도 나오면 100 이하의 지표가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업무 처리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통계 수치나 결과값이 너무 명확하니까 다르게 결정할 수도 없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어떤 선택을 하냐? 기준을 105로 바꾸자고 하거나 혹은 통계나 계산 방법을 바꾸자고 하는데요. 기존에 변수가 생길 걸 감안해서 20% 정도 가중치를 곱해줬다면 그걸 15%로 줄이자 10%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치가 나오도록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데요. 수치가 명확한 근거가 되다 보니 수치 자체를 건드려버리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지금 통계나 계산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져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 지표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판단을 위한 수치라기보다는 명분을 위한 수치의 의미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통계지표를 통해서 정책을 끌어가는 국가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겉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 수치가 때로는 객관적인 명분처럼 쓰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수치 자체가 사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원물가 지수죠. 근원물가 지수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펼칠 때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긴하게 쓰이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근원물가 지수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해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서도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통화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통화팽창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당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라서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더 풀더라도 경기 부양을 원했고요. 근데 미 연준 입장에서는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올라 물가 상승이 워낙 세다 보니까 도저히 금리를 내릴 그런 정책적인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 내리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급등하고 있던 석유하고 에너지 관련 상품 물가랑 식료품 물가 그리고 전기료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기존 물가지표에서 제외시키게 되고요. 그럼 물가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새로운 근원 물가지수라고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걸로 통화정책의 기준을 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제외시키면 됩니까? 물론 당시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는 있었죠. 에너지나 곡물 같은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들을 직접 반영해서 물가를 측정하게 되면 물가 변동폭이 크잖아요. 큰 흐름 차원에서 방향성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에너지 같은 가격을 직접 반영하지 않더라도 오른 에너지 가격이 공산품이나 기타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니까요. 그럼 근원물가 지수가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는 목적 자체가 돈을 풀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측정한 근원물가 지수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도 안 되고 그럼 그때 도입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근원물가 지수의 탄생 배경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도층의 정치적인 선택을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탄생하게 된 그런 통계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쓰이고 있는 지표인 건 맞는데 처음 등장한 당시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돈을 풀기 위한 명분으로 등장한 거네요. 네. 근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을 보면 앞에 근원물가지수 도입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상황은 반대인데요. 근원물가지수는 원하는 수치를 위해서 새로 지표를 만든 거라면 지금의 실업률은 새로 지표를 도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원하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보면은 최근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지난 4월부터 이번 7월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3%도 안 되고요. 미국도 지금 넉 달 연속해서 3.6%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준하는 그런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최고의 고용률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경기 둔화 아니라는 그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업률 통계 수치만 봐서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실업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게 지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 총 12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실업률이 낮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통계 수치만 봐서는 실업률이 거의 완벽히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실업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 수치가 우리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게들의 여유 자금이 지금 바닥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가게에 돈이 부족하다 이 말은 두 이야기가 모순이 되는 관계죠. 그쵸. 우리가 보통은 그 사회에서 일자리가 많다고 하면 풍부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게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가게의 소비 여력이 늘어난 만큼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로 경기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경기 침체나 화랑을 대표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경기 지표로 실업률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실업률 지표가 지금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는 실업률을 잣대로 현재 경기 상황을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게 현재 일자리 수만 많지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자리 하나로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순수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300만원짜리 풀타임 일자리를 100만원짜리 파트타임 일자리 3개로 쪼개서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CNBC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981년 이후로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 때문에 현재 미국인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저축률이 13년 만에 최저치일 정도로 월급에서 저축은 한 푼도 못하고 있고 버는 돈 전부를 생활비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60%가 지금 버는 돈 전부 다 생활비로 싹 다 나간다는 겁니까? 남는 거 없이. 그쵸.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시급제, 일자리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월급 수준이 안 되는 소득 낮은 일자리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이 다 취업자로 잡히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여유 자금이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야 소비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번 돈 그때그때 다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항목 자체를 보면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구매를 하죠. 마음먹고 바꾸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품목 소비는 급감하고 있고요. 재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전업체들 재고 증가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건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아실 거고요. 지금 각자 기호에 맞는 그런 취미 활동을 위한 소비는 아예 여유가 없고 오로지 소비가 증가한 항목은 음식료를 포함한 생필품 구매에만 돈을 전부 다 쓰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필품만 소비하는데도 빠듯하다는 건데요. 그럼 생필품 위주로 소비는 충분하게 하고 있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지금 미국 사람들 카드비 증가세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2분기 카드 빚이 23년 만에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는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일자리가 풍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보통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그런 침체일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도 그렇고 기사를 봐도 일자리는 풍부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일자리가 풍부하게 남아돔에도 불구하고 가게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는 일자리는 풍년인데 경기는 불황인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단기 일자리 같은 질 낮고 소득 적은 그런 일자리만 늘어서 전체 국민들의 소득 개선도 없고 소비력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가는 올라 사실상 실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낮다는 게 일반적으로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 지갑도 두둑해서 소비 여력도 늘어나서 경기가 좋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지금 늘어난 일자리는 제대로 된 소득도 안 되고 가계 소비 여력을 늘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실업률이 기존과 같은 그런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지금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지표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미 연준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명분과 근거가 지금 낮은 실업률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아직 침체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 침체 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뺀 다른 경제 지표들은 현재 경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미 연준도 이미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업률이 경기 지표로서 현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표들로 봤을 때 현재 경기 침체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드러나는 실업률 수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가를 놓치면 금융경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실업률 수치라도 발표되는 실업률을 명분 삼아서 금리 인상의 동력을 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삼기 위한 용도로 지금의 이 실업률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도된 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실업률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일자리가 반영된 실업률마저도 나중에 높아지게 됐을 땐 그땐 진짜 경기 침체 상황이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심각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이런 일자리마저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네요. 네, 지금 시점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고용에 준하는 상황이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대학 졸업생들 졸업 앞두고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야 할 거고, 그 중에서 일부는 골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완전 고용이겠죠. 하지만 넘쳐나는 일자리의 현실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력 없는 업주는 꼭 필요한 시간에만 인력 쓰기를 원하고, 그런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지만 정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자리에는 신규 채용은커녕 고용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업률 지표가 과거처럼 경기 상황을 대표하기에는 이제는 변화한 고용 환경을 감안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